107회고요. 107회 전산의 예1교인데 실제 시험이 조금 어려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맞으세요? 조금 어려웠고 이론도 정신이 없었죠. 그쵸? 네, 이론이 조금 뭐랄까 애매모호한 말들이 조금 많이 나와서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번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그랬어요. 재무제표다라고 하는 재무제표의 일단 종류는 몇 가지 있죠? 재무제표의 종류는 5가지가 있습니다. 그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서. 이렇게 5가지의 재무제표가 있고요. 그 다음 재무제표는 과거지향적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사건의 결과물로 해서 현재 의무가 존재하거나 현재 권리가 존재를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1번 자산은 현재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면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그런데 현재 사건이 아니라 과거 사건이다 라고 보셔야지 돼요. 자, 그 다음 2번 부채는 과거 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경제적 효익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의무이다. 뭐 크게 문제가 별로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경제적 효익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효익이 유출된다라는 게 아니라 경제적 자원의 유출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익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원의 유출로 봐야지 되겠고요. 수익은 자산의 유입 또는 부채의 감소에 따라 자본의 증가를 초래하는 특정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증가로서 지분 참여에 대한 출연과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투자받은 것은 제외한다. 이렇게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은 비용은 자산의 유출 또는 부채의 증가에 따라 자본의 감소를 초래하는 특정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감소로서 지분 참여에 대한 분배를 제외하며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이나 그 이외의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손도 모두 다 포함해야 합니다. 차손도 손실이기 때문에 손실도 모두 포함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어려웠죠? 말이 너무 애매모호하게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정리를 조금 하자라고 하면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자산 부채는 간략하게 과거에 발생을 하고 과거에 발생을 해서 현재 권리와 의무를 동반하는 것들을 우리가 자산 부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익은 자본의 증가 요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비용은 자본의 감소 요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아시겠죠? 실제 자본이 줄어든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웠죠, 말이. 그쵸? 네. 자, 그 다음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기말 재고자산에 대해서 나왔는데, 재고자산은 첫 번째 단가 결정 방법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 수량 결정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단가 결정 방법의 가장 정확한 방법은 개별법.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선, 이, 총, 후 이렇게 외웠죠. 그쵸?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 이렇게 외웠고요. 수량 결정 방법은 2가지. 계속기록법하고 그 다음에 실지재고조사법. 이렇게 배웠고요. 우리는 이 둘을 병행할 때 우리는 감모 손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지금은 수량 결정 방법을 물어봤으니까 수량 결정 방법은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 이렇게 두 가지. 나, 마,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 3번.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수표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그랬는데, 이것도 3번도 우리 배웠어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서 우리 뭐 배웠죠? 선입자 수표. 선입자 수표는 미래의 날짜로 발행하는 수표를 얘기하고 선입자 수표는 이퀄 뭐와 같다? 어음과 같다. 그래서 선입자 수표로 받았을 때는 받을 어음, 선입자 수표로 발행하면 지급 어음이다 라고 회계 처리하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 문제 4번. 문제 4번. 4번은 다음 중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기업의 보유 목적에 상관없이 모두 유형자산으로 분류된다? 아니죠. 보유 목적에 따라서 투자자산이 될 수도 있고 유형자산이 될 수 있어요. 유형자산은 사용이 그 목적이어야 하죠. 그쵸? 네. 자, 그 다음 유형자산의 취득 시 발생한 부대비용은 취득 원가로 처리한다.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모든 자산 구입 시 재비용 및 수수료는 원가에 포함한다. 단기 매매 증권만 제외하고. 이해되시죠? 네. 유형자산을 취득한 후에 발생하는 모든 지출은 발생 당시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3번 보기는 조금 알아두셔야 되겠고, 3번 보기는 뭐냐면 취득 후 지출이라고 하는 거고요. 취득 후 지출은 두 가지.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취득 후 지출의 자본적 지출은 우리가 뭘로 처리해요? 자산으로 처리를 하고 수익적 지출은 우리가 수선비, 비용으로 처리하고 혹은 차량 유지비로 처리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조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정답은 그냥 2번이죠. 그쵸?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기에 보시면 모든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을 한다 그랬는데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 두 가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유형자산 중에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 두 가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번. 자, 문제 5번은 다음은 주식회사 한국의 단기매매증권 관련 자료이다. 한국의 단기 손익계산서에 반영될 영업 외 손익의 금액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각각 거래마다 수익과 비용이 얼마가 생겼는지를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럼 첫 번째 A사의 주식의 취득원가는 50만 원이고 기말의 공정가치가 70만 원 됐으니까 A사는 우리가 플러스 20만 원만큼의 효과가 생길까요? 그쵸?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이 생기니까. 그쵸?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B사의 주식은 취득원가 30만 원이고 기말 공정가치가 20만 원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10만 원이 생기겠죠? 평가 손실이. 그쵸? 네. 그 다음에 단기 중 A사로부터 배당금, 현금 배당금 5만 원 받았으니까 배당금 수익이 5만 원이 생기면 되겠고요. 단기 초 25만 원에 취득한 C사의 주식을 30만 원에 처분하였으니까 5만 원만큼의 이익이, 처분 이익이 발생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결론은 우리가 묶어주시면 20만 원만큼의 플러스가 생기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 문제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6번. 문제 6번은 사채인데 회계 범위에서 조금 오바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는 이렇게 나왔는데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다음 중 사채 발행 관련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채를 할인 발행한 경우 매년 액면 이자는 동일하다. 할인 할증 상관없이 액면 이자는 내가 지급하겠다라고 약속한 이자이기 때문에 액면 이자는 당연히 매년 동일합니다. 매년 동일하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1번이 정답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할인 발행하거나 할증 발행해야 하는 경우, 할인이나 할증 발행을 하게 되는 경우 이자 지급을 제가 그림으로 하나 그려드릴게요. 이자 지급 시 어떻게 되냐면, 이자 지급은 분계가 정해져 있어요. 차변에는 이자 비용이다 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대변에 돈이 나가요. 돈이 나가요. 그리고 할인 발행을 했을 때는 대변에 가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없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할증 발행을 했을 땐 차변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없어지게 돼요. 그런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할인 발행, 할증 발행 차금은 매년 증가하도록 돼 있어요. 얘 금액은. 할증도 마찬가지. 매년 증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증가하도록 되어 있고, 자, 돈은 무조건 액면 이자는 내가 지급해야 하는 돈이니까 이 돈의 금액은 매년 동일해요. 얘는 그대로 있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할인 발행일 때를 한번 볼까요? 할인 발행일 때 돈은 그대로인데 할인 발행 차금이 매년 증가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자 비용은 할인 발행했을 때는 매년 증가하겠죠. 그렇죠? 네. 이자 비용이 할인 발행했을 때, 이자 비용이 할인 발행했을 때는 매년 증가해요. 증가할 수밖에 없고, 할증 발행을 했을 때는 대변에 돈이 그대로 있죠. 그렇죠? 그대로 있고 할증 발행 차금이 매년 증가를 하기 때문에 할증 발행했을 때는 이자 비용이 매년 감소하게 돼요. 처음에는 많이 크고 그 다음은 점점 적어지겠죠. 그렇죠? 이자 비용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처음엔 조금 감소를 하고 크기는 얘의 반대니까 이렇게 크기를 금액으로 표시를 해드린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조금 하고 계셔야 되고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기 보시면 사채 발행 시 발행가액에서 사채 발행비를 차감하지 않고 사채의 차감 계정으로 처리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식, 사채, 발행 시 재비용은 발행할 때 돈이 들어가니까 주식, 사채 발행할 때 재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얘는 무조건 발행가액에서 차감하는 겁니다. 발행가액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할인 발행, 할증 발행 시 발행 차금의 상가액. 지금 얘가 상가액이고 이 상가액은 매년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사채의 전체 룰이에요. 그런데 회계 1급 범위에서 여기까지 나오는 거 조금 오바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그냥 1번이 조금 쉽게 나온 거예요. 액면 이자는 매년 어떻다? 동일하다. 내가 지급해야 하는 이자는 매년 동일한 금액의 지출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7번. 이제 7번 틀리시면 혼나야 돼요. 그렇죠? 네. 왜냐면 계정 과목의 분류는 아셔야지 되고, 그 다음에 잘 모르시면 프로그램의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들어가시면 되죠. 프로그램의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들어가셔서 자본 응여금 클릭, 자본 조정 클릭 해보시면 계정 과목이 분류가 다 되어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화면 왼쪽에 있는 우리가 항목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잉여금,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 조정.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기 주식도 자본 조정에 해당하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해당하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8번입니다. 문제 8번. 문제 8번은 유형자산의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이 문제는 조금 자주 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였을 때.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을 때. 그러면 결론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게 되면 내 자산이 증가했어야 하고요.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다는 얘기는 비용이 증가했다는 얘기가 돼요. 근데 이게 잘못 처리된 거죠. 그쵸? 잘못 처리됐으니까 자산이 처리됐어야 되는데 자산이 증가했어야 되는데 처리가 안 됐죠. 안 됐으니까 자산은 어떻게 됐어요? 과소계산이 되었고, 그쵸? 비용은 안 생겼어야 되는데 생겼기 때문에, 그쵸? 비용은 안 생겼어야 되는데 생겼으니까 비용이 과대계산이 되었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럼 비용이 과대계산이 되면 또 어떤 일이 생겨요? 비용이 커졌으니까 내 이익이 과소계산이 되겠죠. 이 얘기는. 그쵸? 이익이 과소계산이 되고, 이익이 과소계산된다는 얘기는 우리 회사의 자본도 과소계산이 되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일단 당기순이익은 과소계산이 되었다. 2번 아니면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쵸? 맞나요? 자, 과소계산이 되었다. 여기까지. 그런데 우리 시험 문제가 조금 많이 어렵게 나왔어요. 근데 올해는 이익이 과소계산되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럼 차기 년도에는 어떻게 되냐? 만약에 자산으로 처리를 하게 됐을 때, 자산으로 만약에 정상적으로 처리를 했다. 그러면 내년도서부터 감가상각을 하면서 차기부터 비용이 발생을 하게 돼요. 차기부터 비용이 발생해야 되는데 차기부터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을 한 거죠. 처음에 다 비용으로 처리를 해버렸으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차기에 비용이 적게 계산이 되니까 당기순이익은 과대 계산이 되게 돼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어렵죠? 그렇죠? 자, 일단 올해 것까지는 이해가 되셨나요? 올해는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비용으로 처리했으니까 비용이 많아졌으니까 이익이 줄었다. 거기까지는 이해되셨죠? 그러면 자산으로 처리를 했을 때는 다음 연도서부터 감가상각을 하면서 비용 처리를 해야 하는데 자산으로 처리를 안 하고 전년도에 다 비용 처리를 해버렸으니까 다음 해에는 비용 처리를 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이 안 생기게 된다. 비용이 안 생기니까 이익은 커질 수밖에 없더라. 이렇게 보셔야지 돼요. 이해가 조금 되셨죠?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 그리고 이 개념을 이해를 조금 하고 계셔야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9번은 메모론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메모론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메모론가라고 하는 게 뭐죠? 메모론가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과거에 지출이 발생을 한 거죠. 그쵸? 과거에 지출이 발생을 한 것을 우리가 메모론가다라고 얘기를 하고, 메모론가의 제일 대표적인 것을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장부가라고 했어요. 장부가. 네, 장부상에 있는 금액.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공짜였어요. 정답은 4번이죠. 그쵸? 1번도 취득원가 예전에 취득했고, 2번도 취득했고, 3번도 취득했죠. 과거에. 그쵸? 그래서 메모론가가 될 수 있고, 4번은 취득 가능, 새로운 화물차의 취득 가능 금액. 그러니까 얘는 미래원가죠. 미래원가. 아직 돈 쓴 게 아니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빙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0번. 다음 중 제조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간접원가는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이지만 특정 제품 또는 특정 부분에 직접 추적할 수 없는 원가를 의미한다. 맞죠? 추적이 불가능한 것을 간접원가라 그랬고, 조업도의 증감에 따라 총원가가 증감하는 원가를 변동원가라 하며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가 여기에 속한다. 맞죠? 네, 자, 이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자, 어떻게 했냐면 고정비, 변동비 두 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차트를 그리실 수 있으셔야지 되고, 고정비는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단위당 원가가 감소하고, 변동비는 단위당 원가가 일정한 원가를 우리가 변동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네. 3번 보기에 보시면 고정 원가는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하게 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변동 원가는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단위당 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하거나 말거나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문제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1번은 공짜 문제예요. 문제에서 뭐를 물어봤죠? 완성품 환산량을 물어봤죠. 그렇죠? 네. 완성품 환산량. 완성품 환산량의 계산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완성수량에 플러스 기말수량 마이너스 기초수량을 해주시면 얘를 우리가 완성품 환산량이라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완성품의 기말수량까지 여기까지 계산하시면 그것을 우리는 평균법이라 했고, 끝까지 가시게 되면 선입선출법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무슨 법으로요? 평균법에 의한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법에 의한 그랬으니까 완성품 수량하고 기말 수량까지 여기까지만 계산을 해주시면 정답이 되겠죠? 그러면 자,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됐으며, 그러니까 재료비는 100%죠? 그렇죠? 가공비는 무조건 공정 전반에 걸쳐 고르게, 그러니까 가공비는 무조건 퍼센트를 따져라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완성품 수량은 1800개 플러스 재료비의 기말 수량은 그냥 그대로 300개인 거죠. 그렇죠? 비율을 안 따지니까 가공비는 완성품 수량 1800개 플러스 기말 수량이 300개인데 조업도가 70%니까 210개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재료비는 2100개, 가공비는 2010개 이렇게 해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매출 원가의 금액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12번 문제를 풀으려면 매출 원가 T자 계정을 몇 개 해야 할까요? T자 계정을 2개 그리면 될까요? 맞나요? 네, T자 계정 2개, 제공품 계정하고 그리고 제품 계정하고 이렇게 2개를 그려주시고, 기초 제공품이 얼마래요? 기초 제공품은 50만원, 그리고 기말 제공품은 130만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기초 제품이 80만원, 그 다음 기말 제품은 30만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문제에서 단기 총제조 원가가 나와 있죠. 그쵸? 단기 총제조 원가는 여기 있는 거 이렇게 다 더했을 때 이게 단기 총제조 원가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간접비를 더한 거. 맞나요? 그럼 단기 총제조 원가가 150만원이 나와 있으니까 150만원이 나와 있으니까 그냥 완성품 금액이 나오겠죠? 70만원이요? 맞죠? 그럼 이 70만원이 그대로 여기로 와야 하고, 그러면 30만원 빼면 되니까 매출 원가는 120만원이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매출 원가는 120만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 다음은 1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법의 면세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죠. 그러면 면세 우리 기본적으로 품목 몇 가지는 외우셔야죠. 그쵸? 우리 뭐뭐뭐 했었죠? 농, 축, 수, 임산물, 그리고 도서, 그리고 뭐 화환, 그 다음에 의료 보건, 교육,
이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역외분송은 제가 분리를 해드렸죠. 역외분송은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분리를 해드린 거고, 역외분송은 일단 시내버스, 시외버스, 지하철, 그리고 일반 고속버스 등등등이 면세에 해당하고, 맞죠? 그래서 우리는 택시, KTX, 뭐 항공기, 전세버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세다 라고 했어요. 맞죠? 과세라 그랬고, 과세 중에 전세버스만 매입세에 공제가 가능하다. 여기까지 기억나시나요? 우리 면세 때 수업 이렇게 진행을 해드렸고, 그러면 지금은 면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으니까 정답 몇 번이에요? 그냥 4번. 택시가 나왔으니까 택시는 과세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14번. 다음 중 부가세 신고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간이가세를 포기하는 경우 포기 신고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거나 그만두게 되면 무조건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달 25일. 확정 신고를 하는 경우 예정 신고 시 신고한 과세 표준은 제외하고 신고해야 해요. 당연하죠. 예정분은 예정분대로 신고하고, 확정은 확정분대로 신고를 해주시면 되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요.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로부터가 아니라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항상 부가세는 그만두면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부가세법상 법인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 정정 사유가 아닌 것은, 정정이란 얘기는 뭔가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쵸? 바뀌었을 때, 그래서 사업의 종류, 업태가 바뀌거나 상호가 바뀌거나 사업장 이전을 하게 되면 주소가 바뀌는 거죠. 그쵸?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하고, 주주가 변경되었을 때, 이건 말도 안 돼요. 주주 매일 바뀌잖아요. 그쵸? 매일 바뀔 수 있죠. 그러다 보니 그걸 어떻게 다 신고를 할 수가 없죠. 그쵸?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조금 되셨나요? 어려웠죠? 문제가, 많이 어렵다라고 일단 보는 게 무조건 맞아요. 어려웠고, 조금 많이 꽈져 있는 상태이다. 그러니까 회계 1급 정도의 지식 수준을 요구하는 문제보다는 조금 레벨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지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실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